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의 주요 이슈 분석하고요. 증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국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이슈들 좀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예. 개발자 회의도 눈에 띄지만 예. 뭐니 해도 여러분 22일입니다. 왕이 귀환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도 중요하겠고 예, 예.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중요하겠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답정너도 중요하잖아요. 주가도 중요하겠고 예,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엔비디아 관심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난해 이후에 그 글로벌 주식시장 랠리가 미국 빅테크 랠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빅테크를 주도했던 게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높은 EPS를 기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랑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좀 제공을 하는데 이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에 충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그 기준이 될 것 같고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엔비디아의 이번 그 분기 EPS 시장 예상치는 한 5.3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그 직전 분기 대비는 한 25%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550%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고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지난해 그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이번이 이제 피크가 될 것 같고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엔비디아가 5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EPS 기준으로 서프라이즈는 예상치보다 한 10%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20% 높게 나오면 이제 빅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개 분기 동안 가장 적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11%였고 그리고 한 3차례 정도는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 때는 EPS가 시장 전망보다 한 16% 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 그 EPS 전망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은 10%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5.3달러보다는 좀 높게 6달러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이던스인데 이 가이던스 부분은 매출액 기준으로 많이 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다음 분기에 엔비디아가 기록하게 될 매출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한 267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분기 때 그 시장 예상치가 한 이번 분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분기 때 이번 분기를 그 예상한 시장 예상치가 한 205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제로 엔비디아는 그 가이던스 제시를 235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로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 들어서 한 80%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시장 예상치 267억 달러, 다음 분기 매출액 전망치죠. 이거를 엔비디아가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면 예상은 충족을 시켰겠지만 주가에는 그다지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보다는 높은 매출액 가이던스가 나와줘야 되고요.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그럼 실적이 언제부터 꺾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포커스인데 이 부분은 이제 GPM이라고 하는 그 매출 그 순이익률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제시될 건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1분기 때, 직전 분기 때 기록을 4분기 때죠. 기록을 했던 그 GPM은 한 76에서 7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상치보다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랑 그리고 이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을 몇 프로 정도로 제시할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은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6달러. 그 정도는 6달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1번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이 EPS 6달러. 두 번째가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는 향후 가이던스인데 현재 이건 매출로 잡았을 때 267억 달러, 한 30조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한 270억 달러 나와야 된다. 그거보다 좀 더 나와야겠죠. 가이던스 제시가 엔비디아 주식은 그 이제까지 그 매출이건 그 EPS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넘었으니까. 실적을 기록을 해왔고
주가가 지난해 초 대비 지금 주가가 한 7배 정도 올랐는데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올해 예상 연간 EPS가 한 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6배 정도의 EPS 전망치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매 분기 발표된 실적 때마다 EPS건 매출액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상치 정도 수준만 나오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거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딱 떨어지는 건 EPS 6달러. 예, 예.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은 매출로 따져서 280억 달러. 그 정도는 예, 봐야 되겠죠. 280억 달러 예, 찍혀줘야 안심을 할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했는데 주가가 만에 하나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이건 뭐 답정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만족을 못한다면. 그 정도까지 했을 때 만일 주가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좀 떨어진다면 네. 아마 아까 말씀드린 GP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의 한 말도 안 되는 80%에 육박하는 매출 총이익률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만일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좋고 다음번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게 제시했는데 매출 총유익률 전망치를 조금 낮추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엔비디아도 점점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AMD나 이런 게 따라붙는다는 얘기죠. 그런 환경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올해 연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GPM 마진을 낮추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줄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허들은 매출 총이익률까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는 이미 이제 거기서부터는 우리 영역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세 가지 허들 엔비디아의 실적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CPI 4월 CPI 물가 상승률 나왔는데 우리 박석현 이제 부부장과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딱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예. 시장은 환호할 것이다. 예. 정확히 3.4% 4월 CPI 예상치만큼 나와서 시장 환호했고 그날 금리 급락하고 달러 약세가 됐는데 여기까지를 또 해보니까 이 다음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땡 끝난 건가 게임? 뭐 이런 궁금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넘어야 돼. 여기도 허들이 있죠. 그럼요. 예. 뭐 3.4% 물론 헤드라인 기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계속 이게 낮아질 것이냐 그리고 그 낮아지는 속도가 계속 빠른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번 물가 상승률 미국 4월달 CPI가 예상을 충족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상품 물가 그러니까 핵심 상품 쪽에서 자동차 쪽 물가가 좀 많이 낮아진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고요. 다만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제 주거 부분이랑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거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조금씩 계속 높아지는 사이클이 이번에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이 이제 주거 물가 쪽인데 네. 이 주거 물가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 고점이 한 8.1, 8.2%도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기가 작년 3월, 4월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발표될 주거 물가는 베이스 이펙트,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거꾸로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거 물가가 전체적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까지는 주거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기여도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꼭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가 미국 물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이 주거 물가의 둔화 속도가 다시 좀 기여도가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는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뭐 연준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 당연히 이런 거는 없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 고려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가 나왔을 때 좀 다른 흐름이요. 예. 국채 금리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 3번 확인한다 치면 예. 다음 물가. 그럼 7월까지 확인한 다음에 8월 잭슨을 쉬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인데 예. 뭐 한 방에 0.5% 포인트 할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긍정으로 가게 되면 예. 우리가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잖아요. 예.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달러 약세가 먼저 된다면 오히려 6월, 7월이 예. 약간 우리 국장하기에 코스피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매크로 환경으로 이런 분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죠. 금리가 내리고 예.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계속 되더라도
국채 금리가 내려서 시장 금리가 좀 내려준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호재고요. 이게 달러 약세 쪽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근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재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 거래에서 9월 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을 67% 정도까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평가가 그렇다면 그쪽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장기 금리가 좀 낮은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금리는 조금 내리는 방향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분명히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물가의 어떤 움직임은 한 달짜리 갖고 확신을 갖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좀 그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9월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좀 낮아지는 쪽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고려 요인 정도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금리 인하가 9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뒤쪽에 나와 있는 이게 그 약간의 어떤 경계 요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는 좀 다릅니다. 달러는 쉽게 약세로 가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주요국과 연준과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앞으로 내릴 수 있는 금리 인하 폭 그리고 경제 성장의 어떤 격차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둔 어떤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을 다 지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올해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폭이 있어서 어제 좀 내린 폭이 크긴 했지만 기본적인 환경이 달러 약세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인가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이런 기본적 환경이 조금 개선되는 좀 돌아서는 게 확인이 돼야만 달러 약세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어떤 가능성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한 달간 보면 우리도 그렇고 중국 얘기를 지금부터 좀 잠깐 할 텐데 달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떨어지면서 우리도 랠리가 한번 나왔지만 중국 위안화도 함께 강세가 됐거든요. 달러 약세. 맞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최근에 한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한번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달러 약세는 우리도 올리겠지만 중국도 계속 올린다? 그럼 중국도 결국은 달러와 위안화 요 관계에서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될까요? 중국은 경기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고요. 주식 시장도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연속 지금 내린 시장은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밖에 지난해까지 없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내린 거거든요. 이 논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경제를 볼 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냐? 그거는 상당 부분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2년간 많이 내려서 여기에 따른 반등, 기술적 반등.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지난 2년간의 어떤 부진폭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커버하는 폭도 클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중국 시장이 다시 복귀했다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 수혜주로 철강주나 화장품 이런 거 지적을 하는데 해운까지도요. 그렇죠. 조선. 근데 중국 관련 수혜주라기보다는 미중 분쟁의 결과가 해운이나 아니면 조선 이쪽으로 가고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화장품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 측면에서 주가가 오른 쪽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22일 엔비디아의 저희가 실적 전망도 한번 해봤고요. 매크로 지표, 금리와 환율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망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원화 강세가 우리의 상승 동력 이건 맞죠? 달러 약세. 그건 꼭 맞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